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0장 가족의 이해와 사회복지 실천에 대해서 학습하겠는데요. 자, 사회복지 실천에서 가족은 매우 중요한 대상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대부분 가족 안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며 정서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10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배우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 가족의 이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 사회복지 실천의 기본 시각.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기초 기술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가족의 이해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은요, 사회복지 실천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대부분 가족 안에서 태어나고 이제 성장을 하죠. 자, 전통적으로 이제 가족이라는 것은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사회의 기본 단위로 정의되어 왔습니다. 즉,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 돌보고 보호하는 그 형태를 일반적인 가족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로 오면서 가족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자, 예를 들어 한부모 가족이라 한부모 가족이나 재혼 가족, 다문화 가족, 그리고 조성 가족, 또 1인 가구 등 과거와는 다른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사회가 변화하면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가족을 단순히 전통적인 형태로만 정의하기가 어려워졌어요. 만약 가족의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정해버리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가족의 범위 밖으로 밀어내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에서는 가족의 정의를 보다 유연하게 바라보려는 그런 시도가 나타났어요. 정상 가족과 이제 비정상 가족처럼 구분하기보다는 다양한 이제 가족 형태 그 자체를 인정하려는 관점이 중요해진 것이죠. 여기에서 소개되는 학자 중 한 명이 바로 음, 마이어입니다. 마이어. 자, 마이어는 현대 가족을 나눔과 친밀감을 바탕으로 함께 생활하는 둘 이상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혈연만을 가족의 기준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경제적 지원, 양육과 돌봄, 그리고 가사노동, 또 정서적 지지와 사랑 등, 어, 그 정서적 지지와 사랑 등을 나누고 있다면, 가족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예를 들어,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서로 위지하며 함께 살아가고 돌보는 그런 관계라면 가족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는 1인 가구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자, 그런데 기존의 좁은 그런 가족 개념으로 보면 1인 가구는 가족 범위에 포함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카터와 맥골드릭 학자는 보다 넓은 의미의 가족 개념을 제시하였습니다. 자, 가족을
단순히 함께 사는 사람만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만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이 학자들은 보았다는 것이죠.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역 사회와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도움과 지지를 주고받는다면 넓은 의미의 가족 체계 안에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은 사회복지 실천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는 가족의 형태를 판단하거나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어떤 지지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가족의 특성과 속성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가족은 단순히 함께 사는 집단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독특한 규칙과 문화를 형성하는 하나의 체계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가족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변화를 하는데요. 자, 가족은 성장 과정 속에서 내부 상황이나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아 생성되기도 하고 변화하거나 때로는 사라지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자녀가 어릴 때와 성인이 되었을 때 가족의 역할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 경제 상황이나 사회 변화에 따라서 가족의 모습과 기능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는요, 여러 책임이 그 구성원들 사이에 나누어지죠. 경제적 부양의 책임, 그리고 가사 운영의 책임, 자녀 양육과 교육, 또 그리고 감정 조절과 정서적 지지 등의 역할이 그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분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가족은 나름의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어떤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중심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가정에서는 어머니나 조부모가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성장하면 가족 안에서 영향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 예전에는 부모 중심이었던 의사결정 구조가 성인이 된 자녀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요, 각자 독특한 그런 독특한 의사소통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가족은 대화를 많이 하고 감정 표현도 풍부해요. 반대로 자, 어떤 가족은 말보다는 행동이 어, 행동 같은 것으로 이제 의사소통을 하기도 하고 이제 감정 표현을 거의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자주 하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 또 직접적인 그런 표현 없이 행동으로 관심을 보이는 가족도 있고요. 또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그런 가족도 있지만 감정을 억제하고 드러내지 않는 가족도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마다 의사소통의 유형과 분위기가 다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가족은 또한 나름의 문제 해결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가족은요, 차분하게 대화를 통해 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자, 어떤 가족은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충돌 속에서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가족은요, 가장의 권위 중심으로 결정이 이루어지지만, 어떤 가족은 민주적으로 서로의 의견을 모아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족은 세상에 대한 공통된 인식과 가치관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자, 이를 책에서는요, 가족의 인시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세상을 희망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바라보는 그런 가족이 있는 반면 세상을 불안하고 위험한 곳으로 인식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태도로 성장하기도 하고 반대로 지나치게 불안하거나 위축된 그런 태도를 배우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또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면 한 번 가족이 된 사람은 관계가 멀어지거나 법적으로 정리가 되더라도 심리적 영향력이 계속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혼이나 별거 이후에도 가족 구성원들의 생각과 감정은 계속 계속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멀리 떨어져 살아도 가족의 그 경험과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교재에서는 가족의 속성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 차원을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시간적 차원과 공간적 차원입니다. 자, 먼저 시간적 차원은요, 가족의 역사성입니다. 현재의 가족은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를 거치며 이렇게 형성된 그런 결과라는 것이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가 어린 시절 경험했던 가족 분위기와 양육 방식이 현재 자신의 자녀 양육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부모 세대의 가족 문화가 부모 세대를 거쳐 지금의 가족 분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반면 공간적 차원은요, 가족이 사회와 환경 속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가족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학교, 직장, 이웃, 그리고 사회 분위기와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변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권위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란 사람들도 주변 환경이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분위기라면 가족 관계 방식도 점차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가족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음, 우리가 가족 단위 이제 개입의 관점, 그리고 특히 이제 체계 이론과 순환적 인과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가족 사회복지 실천에서 매우 이렇게 중요한 핵심 개념입니다. 우선 가족 단위 개입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한 사람만 어, 그 한 사람의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가족 전체를 하나의 체계로 이해하면서 접근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청소년이 문제 행동을 보인다고 해서 그 아이만의 문제로 이렇게 보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부모와의 관계, 형제 관계, 가족 분위기 같은 전체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하려는 음, 것이어야 합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이론이 바로 일반 체계 이론인데요. 자, 체계 이론에서는 체계를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구성원들의 집합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명제가 바로 어, 전체는 부분들의 합보다 크다라는 건데요. 즉, 가족은요, 단순히 가족 구성원들을 더해 놓은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면서 하나의 독특한 체계를 형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예를 들어 같은 구성원이라도 서로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가족 분위기와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요한 개념이 경계와 하위 체계입니다. 가족 안에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경계선이 존재하는데요. 자, 예를 들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경계, 또 부부 사이의 경계, 형제 자매 사이의 경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족 안에는 여러 하위 체계가 존재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 부부 하위 체계, 부모 하위 체계, 형제 하위 체계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계가 너무 모호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의 경계가 지나치게 흐려지면 자녀가 부모의 일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부모가 자녀 문제에 과도하게 간섭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반대로 경계가 너무 경직되어 있으면 가족 간 정서적 교류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고민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거나 서로 너무 무관심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건강한 가족은 경계가 명확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유연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상시에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역할을 존중하지만 누군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는 서로 도와주고 지지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개방 체계와 폐쇄 체계입니다. 자, 개방 체계는 외부와 자유롭게 교류하는 그런 가족이에요. 필요한 경우 주변 사람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며 변화할 수 있는 가족을 말합니다. 반면 폐쇄 체계는 외부 도움을 지나치게 거부하고 가족 문제를 밖에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이런 가족은 문제가 생겼을 때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매우 중요한 개념이 순환적 인간관계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문제의 원인을 한 방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 때문에 부모가 화를 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런데 체계적 관점에서는 문제를 단선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딸이 늦게 귀가하니까 어머니가 잔소리를 하고, 자, 어머니가 계속 잔소리를 하니까 딸은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더 늦게 들어오고, 자, 그러면 어머니는 더 화를 내게 되는 식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순환이 계속된다고 보는 그런 것입니다. 누가 먼저 잘못했는가를 따지기보다 관계 속에서 악순환이 어떻게 반복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본다는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가족 문제를 볼 때는 특정 한 사람만 문제 인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상호 작용 패턴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교재에서는 IP라는 그런 개념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가족 안에서 문제를 가장 겉으로 드러내는 사람을 의미해요. 자, 예를 들어 우울증이나 비행 문제를 보이는 자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체계 이론에서는 그 사람만 문제라기 보기에는 보기보다 가족 전체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난 그런 결과로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또 체계 안에서는 파문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가듯이 가족 안에서도 한 사람의 변화가 다른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결국 가족 전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부모 한 사람이 대화 방식을 부드럽게 바꾸기 시작하면 자녀의 반응도 달라지고 결국 가족 분위기 전체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 그런 개입에서는 누가 잘못했는가를 찾는 것보다 어떤 상호작용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가, 누구보다, 누구부터 변화를 시작하면 긍정적인 변화가 확신될 수 있는가를 중요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정리해보면요. 체계 이론에서는 가족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체계로 이해하며 가족 문제는 특정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괄호 2번의 의사소통 이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인 구두점과 이중 구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가족 안에서 왜 갈등이 반복되는지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개념이에요. 먼저 구두점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그런데 의사소통 이론에서는 의사소통의 흐름 속에서 어디서부터가 원인이고 어디까지가 결과인가를 사람들이 각자 다르게 해석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상황인데도 사람마다 문제의 시작점을 다르게 본다는 것입니다. 자, 교재에 나오는 어머니와 딸의 예를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어머니는 딸이 늦게 들어오니까 내가 잔소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뭐, 딸이, 딸의 그 늦은 귀가가 문제의 시작이라고 이제 보는 것인데요. 반면에 딸은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엄마가 자꾸 잔소리하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늦게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즉, 어머니의 잔소리가 문제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둘 다 자기 입장에서는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서로 상대방만 바꾸면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서로 가족 안에서는 같은 상황이라도 각자가 어디에 구두점, 즉 마침표를 찍느냐에 따라서 이게 원인과 결과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상담에서는요, 누가 먼저 잘못했는가를 따지기보다 서로가 어떤 방식으로 이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중구속입니다. 이중구속은요, 아주 쉽게 말하면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받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부모가 말하는 말로는 어,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하면서도 표정이나 행동에서는 차갑고 거부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어떨까요? 자,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언어적인 메시지는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비언어적인 메시지는 거절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교재에 나온 예를 보면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나는 너를 항상 사랑한다. 이리 와서 안겨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아들이 안기려고 하면 어머니 몸이 굳어지고 거부적인 반응을 보여요. 자, 그러면 아이는요.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 걸까? 가까이 오라는 걸까? 밀어내는 걸까? 이렇게 혼란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중 구속 상황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구두점은요, 같은 상황이라도 그 사람마다 문제의 원인과 시작점을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현상이고요. 이중 구속은요, 서로 모순되는 메시지를 동시에 받아 혼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의사소통 상황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두 번째 시간에서 예, 강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